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어제부터 탄핵 얘기가 구체적으로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장도 이 국회의 탄핵 소추안의 가결 요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200명 이상의 의원 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현재 야당 그리고 야권 무소속을 전부 포함시켜도 171석입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에서 29석이 와야지만 우리는 통상 무기명 비밀 표결이기 때문에 최소한 40여 석의 새누리당의 의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려면 300석 중에 200석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현재 근데 야당과 무소속 다 합치면 한 171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29석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나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는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최소한 새누리당에서 40표 정도는 와야 이게 이제 가결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비박계도 이제 모여서 특히 이제 김무성 전 대표도 탄핵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박지원 위원장 얘기는 그 정도 또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좀 타진을 하고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내일 또 영수회담 이 추미애 대표와 양자회담이 있기 때문에 또 이후의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검찰 수사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고리 3인방이죠.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 이미 구속이 돼 있고 안봉근, 이재만 나머지 두 비서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아마 뭐 둘 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뭐 한 명만 돌아가고 한 명은 뭐 남을지 아니면 뭐 둘 다 돌아갈 수 있을지 여러 경우 수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출석한 모습 보시면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검찰에 출석한 모습이죠. 안봉근 전 비서관은 30분 먼저 출석해갖고 그렇죠. 네. 내가 포토라인 안 섰어요. 포토라인 안 서고 쑥 들어가니까 들어갔죠. 네. 쑥 들어가니까 옆에 있던 기자들 깜짝 놀라갖고 안봉근 전 비서관 후다닥 뛰어갔죠. 기자들이 네. 후닥닥 좀 따라가면서 멀리서 찍혔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재만 전 비서관은 오히려 30분 늦게 나오는 바람에 포토라인에 섰는데,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지난해 재작년 말이죠. 재작년 말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비선 실세 문건 때 한번 검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굉장히 뭐랄까, 세구나. 문고리 사면 세구나. 근데 오늘 모습은 전 보니까 초췌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지금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인 이재만 전 비서관이 포토라인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네, 근데 지금 모습을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카메라 앞에 서서 검찰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봉근 비서관이 갑자기 쭉 들어갔어요. 네, 무슨 카메라 앞에 절대 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피해서 가버렸어요.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이 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두 사람이 문고리 3인방 본인들이 생각하면 뭐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했기 때문에 별 문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인들의 그런 직무유기라든가, 직권 남용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그 결과를 봐야 되는데, 100만 촛불을 분명히 봤을 텐데, 일말의 책임감도 못 느끼는 거 아닌가. 정말 저는 포토라인에 서서 다른 말 필요 없고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는 꼭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안봉근 전 비서관은 그냥 도망가 버리고 이재만 비서관도 그냥 기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아주 저건 이제 정답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이젠 저게 오히려 거짓말처럼. 앵무새답. 예, 앵무새답만 반복하다가 들어갔는데, 저는 저런 경우로 후한무치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혼이 비정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대단히 지금 청와대의 모습이 저럴까 해서 저는 정말 걱정스러워요. 이 생각 들더라고요. 보니까 최소한 대통령 잘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이 말은 왜냐면 비서잖아요. 그렇죠. 비서라는 자격이었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모셨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잘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이 말은 했어야 된다는 전 생각 들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안봉근 전 비서관 경우에 검찰 출석 시간을 30분 앞당겨서 기습적으로 출석을 했는데, 저거는 기자들에게 약속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최소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그들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혹시 저분들이 단순하게 소나기가 오니까 피하겠다를 넘어서서 자신의 상황들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정치적 박해와 탄압이다. 어떤 특정 세력 때문에 이렇게 탄압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농단이고 우리의 주권을 유린한 사건으로 보고 있지 그 어떤 정치적 세력에 의한 탄압도 아닌데 저런 오만불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결국은 국민에 대한 무시이자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함을 잘 모르는 대통령을 잘못 모시는 자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소위 이제 1998년 대구 달성 재보궐선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를 했죠. 그때 보궐선거에. 네. 그때 이제 정치 참모로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최순실 정윤회 부부가 소위 이제 캐스팅한 이제 비서들인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아마 제일 최순실 부부와 가까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 대학 막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살짝 취업시켜주다시피 돼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최순실 씨에게는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모라고 부르고 또 정윤회 씨에게는 삼촌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제가 이번에 안 그래도 궁금해서 예전에 저는 1988년부터 2000년까지 국회 보좌관 하지 않았어요. 네. 이 1999년도 국회 수첩을 봤어요. 그때만 해도 요즘하고 달라서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하나, 5급 비서관 하나, 그렇죠. 6급 비서, 네. 7급이 보통 이제 운전기사입니다. 7급, 9급 여비생이 5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까마득한 옛날에는 몰랐는데 박근혜 의원의 보좌관은 문고리 4인방이 아니더라고요. 딴 사람이죠. 엄모 씨라고 있어요. 네. 엄모 씨라고 보좌관 따로 되어 있고 그때 국회 수첩 보면 보좌관 비서 한 명씩 이름 적잖아요. 비서관은 문고리 4인방, 즉 뭐 이춘상 돌아갔죠. 이춘상, 그다음 안봉근, 이재만, 그 정호성 중에서 저는 여태까지 이춘상이 가장 선임자였기 때문에 이춘상이었겠거니 하고 봤는데 보니까 정호성이 비서관이에요. 네. 5급 비서관은 정호성이고 4급 보좌관은 엄모 씨였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보면 4명이 역할 분담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정호성 요즘 천하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하에 제일 센 사람이냐 했지만 그때 호부 27, 28, 29대는 그야말로 애기였습니다. 애기였고 그다음에 저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 원래는 김석원 의원 달성의 국회의원은 김석원 의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사실 그 박근혜 네. 의원이 이제 이어받게 되거든요. 보궐선거를 보궐선거를 하게서. 하게 되죠. 네. 그때 이제 김석원 의원의 수행이었어요. 네. 수행이었고 그다가 그때 한 32살쯤 됐죠. 31살 됐고 그거 갖다 이제 박근혜 의원 쪽에서 받아준 거고 이 사람하고 또 인연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춘상 씨도 이제 보면 해병대 인연으로 들어오게 된 거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때 나중에 2008년 이후에 이른바 이제 문고리 3인방 4인방이 힘쓸 때 슬슬 나온 얘기가 정호성이가 정윤회하고 같은 정씨다. 같은 집안 아니냐 얘기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동안 18년 동안 보시면서 때로는 뭐 많은 힘든 부분도 있었죠. 그러나 대통령, 그러니까 2008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면서 쉬운 2석의 의석을 만들고 명실상부한 여의도의 권력자로 등장한 이후부터는 문고리 4인방의 위세가 너무 세갖고 그 당시 김무성, 유승민 많은 의원들이 떠나가는 단초를 마련하기도 했죠. 네. 얼마 전에 뭡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그 초대 아까 방 이야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초대 보좌관 엄모 씨의 인터뷰가 다른 신문에 났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보면 이 그분이 처음에 거기 보좌관으로 갈 때 이 최순실 씨를 통해서 면접을 먼저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면접을 보고 들어갔고 본인이 간두고 난 뒤에 자신의 후임으로 앉아 추천된 사람이 지금 이재만 비서관인데 이제 지금 이제 보니까 그분도 그렇고 이재만 비서관도 나성린 새누리당 전 의원의 이 추천으로 갔다고 그러네요. 그때 당시에는 뭐 나성린 전 의원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뭐 일종의 경제 가정교사 뭐 역할을 했던 그렇죠.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인연으로 갔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이렇게 채용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다 이렇게 그 임명자가 사실상 임명권자가 최순실 씨였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벌써.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 대통령과 거의 한 몸처럼 다녔는데 특히 이제 안봉근 비서관은 사실 이제 청와대 입성할 때 이제 이재만 비서관은 총무비서관, 정호성 비서관이 제1부속 비서관, 안봉근 비서관이 제2부속 비서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건 유출 파동이 나면서 안봉근 비서관이 이제 국정홍보비서관 자리를 옮기게 된 거죠. 이제 좀 공격도 받았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문건 유출 파동이 있었지만 2015년 들어와서 신년 회견을 하는데 이제 질문이 나왔거든요. 이 세 사람 대해서 문고리 3인방 정말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또 그 야당 뭐 이런 데서 그냥 무슨 비리가 있나 이 샅샅이 정말 그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방금 들으셨지만은 이 새 비서관이 사실은 이제 딱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뭐 한 거는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최순실 씨와 연관돼서 어떤 뭐 최순실 씨가 어떤 중심이 돼 있고 이 새 비서관은 거기와 이제 연결이 돼서 뭔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준 어떤 옆에서 역할을 해준 이런 이제 그림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그때도 뭐랄까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야, 상황을 좀 그때도 잘 몰랐구나 이걸 자기 등잔 밑에서 자기 바로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전혀 들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라 시킨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 드러나는 건 자기 일은 자기가 뭔지 몰라.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호성도 대통령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지금 안봉구도 대통령 지시 받아갖고 예를 들어 최순실을 갖다가 차에 있어서 왔을 뿐입니다. 앞으로 하면 이재만 비서관도 가면 그럴 거예요. 대통령 지시 받들어서 그러면 USB 그 모든 이메일이 나가는 건 총무비서관의 어떻게 보면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랬을 겁니다. 얘기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현재 상태로서는 본인이 최순실을 너무 믿고 하다 보니까 그냥 경계의 담을 허물고 공사의 구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인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한테 가서 야 이것도 검토해보게 해라. 정호성한테 시켰고 또 정호성이란 이 문고리 3인방도 조금 예를 들어서 이 문고리 3인방이 뭐 행정고시를 봐서 이 관료가 된 사람 같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처음 아기 때부터 시작해갖고 그야말로 너무 한 거적같이 지나면서 삼촌 부르고 이모 부르다 보니까 그런 경계선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민들의 시각으로 봐서는 바로 그 흐름이 바로 국정농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대목에서 아까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얘기하죠. 아니, 우리 새 비서관한테 검찰도 언론도 야당도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다 드러났고요. 다만 그 당시에 언론도 야당 사실 반성해야 됩니다. 만만회. 저 사건 때 만만회. 박지만, 이재만, 정윤회가 세상 다 말아먹는다고 야당에서 공격했습니다만 최순실은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만사 올통.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만사를 서양의 변호사가 다 해먹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허점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야당, 언론도 사실은 조금 쑥스러워해야 될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것은 검찰도 야당도 아니죠. 언론입니다. 네.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렇게 지금 옹호하는 부분이 일견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 96년도였죠. 96년도 15대 총선 과정에서 터져나왔던 것이 당시 이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부속실장이었던 장항로 그 부속실장의 그 재벌들로부터 돈 받고 네. 대통령 정보, 동양 정보 가르쳐 준 거 상당히 큰 파장이 일어나서 결국 선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때 장항로 씨가 거둬든 돈이 거의 수십억 대에 달했으니까 그런 비리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문고리 3인방은 전혀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깨끗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또 인식하는 측면은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단순하게 창업 공신이 아니라 내하고 같이 정권을 만들 동업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동업자에 대해서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문고리 3인방의 행동 자체를 전혀 탈법이다, 위법이다, 변법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게 이 최순실 씨의 이야기를 듣고 최순실 씨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하는 통치 행위의 일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문고리 3인방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묵묵히 고생하면서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하니까 이제 그 생각이,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의 능력에 문제가 나오는 거고 개념에 문제가 나오는 건데요. 사법시험 3차 시험에 응했던 그 응시자 한 명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게 실사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울 때가 있죠. 있지만 대통령에 있는 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뭐든 리걸 마인드로 봐야 되고 법치주의,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대원칙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100만 촛불이 지펴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큰 거고,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건 능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네. 그래서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고생을 시켰던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명절 때마다 이렇게 500만 원씩 이렇게 떡값을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는 총무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국회 운영에 이제 출석을 해서 자주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국회 출석해서 답변했던 모습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윤회 씨 잘 알지요? 2004년에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하고는 연락하거나 만난 적 있습니까? 우리 정윤회 씨가 비서실장 역할을 할 당시에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있거나 뭐 이런 적 있습니까?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최순실 씨 관계자라고 해서 연락을 받거나 이런 적 있습니까?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기억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아직도 저 답변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제 잘못 얘기하면 없다 그러면 위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라고 이렇게 발뺌을 했는데 지금 보면 뭐 지금도 기억이 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검찰청사 가서 더 가주면은 기억이 새록새록 잘 날 겁니다. 자, 근데 사실 그래요.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재만 비서관도 그때 권력이라는 게 이게 무궁한 것도 아니고 5년 단임인데 자기도 그런 건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좀 권력이 붕 떠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 여기서 분명히 만난 적이 있는데 만난 적 없습니다 하고 위증해 놓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되치기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가면 기억 잘 날 거고요. 저는 여기서 최근에 보니까 미국 얘기 또 하나 들었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이번에 정권 인수위를 꾸렸죠. 인수위원 16명 중에 4명이 가족입니다. 이방카나 사위, 네. 차남 등. 근데 차라리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 먼저 다 지나간 얘기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역할을 할 사람이었으면 최순실이나 정윤회를 갖다 차라리 제1부속실장, 제2부속실장으로 삼아서 왜? 일단 수면에 드러나면 음습한 짓을 못합니다. 견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옳이 낫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또 혹여 그렇게 했으면 본격적으로 더 들어먹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요번에 트럼프의 그 정권 인수위를 꾸리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쓸데없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도둑놈이 주변에 있는 측근이나 친한 친구를 범행 사실이 들켰을 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같이 도둑질해서 공범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저 문고리 3인방에게 저렇게 무한 신뢰를 보낸 것은 신뢰가 아니라 어쩌면 대통령과 보좌관, 대통령과 비서관이라는 사이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같이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모하고 했기 때문에 그 3인방도 대통령이 저지른 국정 과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 또한 그 안에서 3인방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눈 감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공생관계였기 때문에 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땐 정상적인 주종관계라든가 정상적인 대통령과 참모의 관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것이 바로 범죄 집단에서 보여지는 공범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모습이 저 3인방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업자 얘기하니까 사실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동업자라는 말을 쓴 적은 없어요. 사실상 동업자 관계의 대표적인 동업자 관계가 박정희 장군과 김종필 중령입니다. 5.16 쿠데타 할 때 그 동업자 관계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집권한 이후에는 그야말로 JP는 끊임없이 견제받았는데 대통령이 당신의 입으로 동업자 관계를 이야기하신 분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안희정을 이광재를 그야말로 동업자로 표현했고 나는 당신들의 어떻게 하면 무기라고 그랬나요 그때? 당신들의 도구라고 그랬죠. 당신 일반 386 운동권의 도구다. 이들은 나의 동업자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인데 그 동업자하고 이 동업자는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그러나 문고리 3인방하고 최소한 대통령하고 동업자 관계는 아니고요. 아까 보니까 최순실하고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 특히 최순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40년을 갖다 음으로 양으로 보좌 보필하면서 만들어가는 동업자다. 그러나 문고리 3인방은 철저한 비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동업자라고 하면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동업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 간의 그 DJP 연합정권의 동업자가 진짜 진정한 의미의 동업자죠. 근데 그 동업자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김종필 총리, 당시 총리가 뭐 어떻게 하는지, 대통령이 가면 두 사람 관계가 어떤지, 권력이 어떤 식으로 분점이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의회도 나름대로 견제 기능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뭐 본인 스스로 동업자라 말한 적 없고, 이건 제가 그냥 내린 정의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이 숨어있는 동업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아무런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그런 식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이 이 비극에 지금 그 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과거의 동업자들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조간신 보도에서 사실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 보도입니다. 이제 국가정보원 간부가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별도로 국정원 안가에서 따로 만나서 수시로 뭐 최순실 씨 관련된 정보, 뭐 국정원 내부 정보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왔다. 그리고 또 자기 밑에 있는 이제 부하 간부를 시켜서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또 별도의 또 보고를 해왔다. 사실 이게 이제 이 국회 내에서는 좀 널리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그 정보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고, 또 이제 추모국장이라는 이제 국정원에도 소위 팔국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떠도는 말로는 이 사람이 이 추국장이 소위 이제 최순실 좀 뒤를 많이 좀 돌봐주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 이건 사실은 이건 지금까지 나온 소위 최순실 씨를 위해서 뭐 안종범 전 수석이 뭐 역할을 했다든가, 뭐 청와대 이제 수석이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 파장이 컸지만, 만약에 국정원이 여기에도 관여가 돼서 개입해서 어떤 역할을 했다면 정말 이것도 큰 파장이 큰 사건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건? 원래 그 국정원이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늘 대선 때 공약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문제 때문에 국정원을 축소하겠다라는 게 공약이었는데, 대통령 선거만 끝나면 이 국정원이 화려하게 다시 비대한 체계로 부활된 이유는 당선자 신문의 독대를 통해서입니다. 독대하면서 국정원이 아무도 제공하지 않는, 첫 번째는 대북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고, 두 번째는 경쟁자의 관계, 야당에 대한 그 기밀 사항을 알려주고, 세 번째는 바로 측근에 대한 비리를 보고해 주는 겁니다. 즉 정치 사찰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면서 대통령 당선자는 그동안 나는 장님과 기머거리를 살았구나 할 정도로 눈이 개안이 된다고 할 정도로 국정원은 그래서 화려하게 부활했는데, 아마도 국정원이 현재 정치 사찰 기능이 거의 국내 정치 파트 부분이 거의 축소되어서 해외 정보라던가 그 대북 정보 쪽으로 이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정보,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그 결과를 제가 보니 민정수석실하고 국정원고 비서관이 안봉근 비서관에게 알린 거 보니까 여전히 국정원이 아직도 정치사찰적 행위들을 하고 있고, 권력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입맞춰서 국정농단을 비호하거나 은폐하거나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국정원이 못다한 개혁과제도 검찰개혁 못지않게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는 게 아닌가. 저것 또한 철저히 밝혀야 될 대목이라서 검찰에 맡길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이 밝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번에 그 최순실 씨가 모든 국정의 A부터 Z까지 거의 모든 영역을 다 섭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린다 김, 미국인의 린다 김도 그렇고, 지금 부산에 이번에 구속된 LCT의 이영복 회장까지 다 미치면서 딱 한 군데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이 왜 안 나올까? 나올 때가 됐는데 생각을 어쩌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오늘 그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죠. 그 뭐 안봉근 비서관이 지금 이제 국정원의 추모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그 단순한 그 이상으로 저는 파장이 커질 거라 보는데, 그 중에서 저는 주목하는 부분이 우병우 수석의 문제입니다. 우병우 수석도 만약에 지금 이제 추국장으로부터 그런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이제 직무유기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단서가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병우 사단이 검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절친인 최윤수 지금 이차장. 최윤수, 국정원 제2차장이 사실 국내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지금 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의 관계 부분도 사실은 지금 이제 결국은 이 지금 특검이 되든 검찰 수사가 되든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서
과연 국정원이 얼마만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 반감하고 모른 척했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에 보면 국정원에서 이제 정치 사찰하고 정보 수집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고 추국장이 갖고 있던 그 이제 구국이 8국이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 그냥 국내 정보를 갖다가 이제 총괄하는 쪽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의 역할이 뭡니까?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이른바 그런 사정기관들을 갖다 총괄하는 것이 민정수석 자리니까 예를 들어서 추국장이 보면 국정원에서 그 취합된 그 단계의 것을 갖다가 보면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것이 이거 뭐 잘못됐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보면 앞서 말씀하신 그런 정보가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추국장의 개인적인 그러니까 인연이죠. 추국장 자기 인척이 대구 달성군 그 협의회 뭐 간부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달성군의 국회의원이 바로 박근혜 의원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인연으로 추국장이 처음 들어올 때 이미 옛날 MB 정부의 국정원에 있을 때부터도 아마 박근혜 당시 의원 쪽으로 좀 얘기가 잘 되었던 것 같고 그런 인연으로 정권 인수위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정기관이 됐든 모든 공무원들의 꿈이 뭐냐니까 대통령 갓 출범했을 때 첫 번째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는 겁니다. 1기. 제일 세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추국장도 보니까 인수위를 거쳐서 거기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1기 민정수석에 있다가 뭐 사고가 났으면 나와서 국정원들이 원대 복귀했는데 그런 인연으로 얘기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저는 이게 지금 뭐 대통령 조사가 내일 모레 뭐 있을 거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검찰의 대통령 조사가 이 최순실 게이트의 클라이막스이자 끝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뭐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안 되거나 이랬을 때 검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조사를 할 거냐, 수사를 할 거냐 그런 데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국정조사가 됐든 아니면은 뭐 특별 검찰이 됐든 이 최순실 게이트는 정말 시간을 정하지 말고 한계를 정하지 말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저는 그 대통령의 뭐 사임이든 탄핵이든 뭐든 임기 이후에도 계속 되어야 되는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